종점 고급난 건너편 집에 불이 꺼지자 밖은 금방 캄캄해졌다. 나는 어두운 창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바깥이 보이지 않는 유리창에는 낡은 형광등 불빛을 머리에 인 노인 하나가 유령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끙. 문틀을 짚고 힘들게 일어서자 그도 나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벌려 누렇게 바랜 커튼 자락을 끌어 가슴께로 모으자 노인의 모습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눈으로 바라보던 백열등 불빛이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던지 조금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추위가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언제였던가. 어느 날 문득 앞집 창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에 문득 눈길이 갔을 때 내 마음을 붙든 것은 불빛이 아니라 창살의 문양이었다. 요즘 도시 주택의 창은 알루미늄 세시에다 도난 방지용 쇠창살로 2중 3중 무장하게 마련인데 그 집의 창문은 한지를 바른 나무문이었다. 산 중턱이라는 지형적인 이유로 앞집은 마치 새침대기 여자처럼 돌아앉아 있어서 내 방에서 보이는 것은 페인트가 벗겨진 집의 뒷부분이 고작이었다. 거기서 완자썰 무늬의 그 조그만 창문을 발견했을 때 구겨질 대로 구겨진 자존심이 조금 펴지는 기분이었다. 먼지가 눌어붙은 이중의 유리덧문이 정취를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귀한 그 무언가를 찾아낸 기분이었다. 낮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있는 창에 불빛이 새어나오면 까닭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까닭없이 몸에 힘이 생겼다. 까닭없다고 했지만 세상에 정말 까닭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어쩌다 그 창살은 나로 하여금 아득한 지난날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처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한 번도 그 창이 열린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동네에는 골목 어귀에 있는 가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고정된 논팽이들을 제외하면 말 붙일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웃 사람들은 내 존재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나를 알릴 기회도 없었다. 그렇다고 경로당에 모여있는 노인들과 어울릴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곳에 온 뒤 경로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2번 다시 발길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다졌을 뿐이었다. 경로당 안은 파장한 겨울 장터처럼 스산했다. 지저분한 차림새로 화투판에 둘러앉은 남자들은 텃세를 부리는 눈치였고 몇몇 할머니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는 노인대학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 하고 잠시 곁눈질한 것이 오히려 가치를 새삼 알게 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노인대학에 가면 나는 아직도 인기 있는 남자였다. 내 노래솜씨에 반해 은근히 옆구리를 찌르거나 노골적으로 접근해오는 할머니들이 덜어 있었지만 그런 늙은이들과 사귈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이런 동네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젊었을 때부터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긍정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를테면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면 100도가 되어서 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기 때문에 끓는다고 생각했다는 말이다. 2년 전에 아들의 집에서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내 일신을 생각해서라기보다 저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또한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 확신했었다. 사람은 언제나 2가지 혹은 3가지 아니면 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옳다고 생각하면 망설임 없이 선택했으며 선택하면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2년 전에 독립을 하기 위해 애를 썼다면 지금은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아들의 집으로. 요즘 집주인 여자는 나를 보면 버릇처럼 혀를 찼다. 영감님,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데 어쩔라요? 직접 한번 찾아가 보소. 그녀는 혀를 차는 것만큼 뛰어난 애정 표현이 없다고 믿는 여자였다.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살아와서 그런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냉정하고 계산이 밝았다. 혼자 사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60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살은 더 보태도 될 것 같이 시든 모습이었다. 가끔 측은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면 여자는 인사를 하듯 혀를 차는 것이었다. 보호해주고 싶다거나 자기의 처지가 우위에 있다는 자만심이 없다면 사람을 앞에 두고 혀를 차는 무식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란 허리가 꼬부라지는 나이가 되어도 조금 모자란 듯 나약한 듯 보여야 한다는 내 신념은 변함이 없다. 거기다가 남자가 관심을 보이면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변하지 않을 음양의 이치며 여자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어쨌거나 아들 내외가 발길을 끄는 뒤부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몸의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눈앞에 뿌옇게 낀 안개는 갈수록 자욱해지고 잇몸이 한껏 부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무릎조차 생각대로 펴지지 않으니 내 몸은 마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망나니 자식처럼 제멋대로였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주인 여자는 나를 버려진 노인 대하듯 했다. 팔순을 코앞에 둔 노인이 그것도 남자가 혼자 산다는데 방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눈을 삼각형으로 만들 때부터 여자가 유별나다고 예감했었다. 하도 험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서. 험한 일이란요? 이사를 도와주러 온 며느리들이 반문하자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말로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라요? 만약의 경우 연락할 전화번호라도 있어야지. 그거야 어련히 알려드리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릴 거예요. 그렇지, 동서? 작은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애는 평소에도 말이 없는 편이었다. 여자란 조잘조잘 짓거리는 입에서 정이 나는 법인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성격이었다. 저렇게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서야 원. 녀석들 눈이 삐었지. 녀석이란 물론 작은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끔은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도록 소리내어 불평을 해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눈길을 내리깔고 있는 아이였다. 주인집 여자는 며느리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자 다소 수그러든 표정이었다. 아이고, 사람은 그저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그것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귀찮은 짐을 맡아서 골치가 아프다는 말투였다. 여자가 나에게 새 놓는 것을 꺼리면서도 방을 준 것은 이런 변두리에 오래된 주택에 딸려있는 방은 새 놓기가 아주 힘들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겠다고 약속했던 며느리들은 6개월 전까지는 비교적 약속을 잘 지킨 셈이었다. 큰며느리가 김치나 밑반찬을 들고 와서 청소를 해주고 가는 일을 맡았다면 작은 며느리는 그 편으로 몇 푼의 돈을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주인 여자의 기우를 덜기에 충분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몇 달간 큰며느리조차 걸음이 뜸해졌다. 그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한 것 외에는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가족이 모여 살아야 정이 나는 법이 아니겠느냐? 나는 가족이라는 말에 악센트를 넣어서 다정하게 말했었다.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찮아 보인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걸음까지 끊을 줄은 정말 몰랐다. 주인 여자가 몇 달째 달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따지고 들었을 때 공연히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전세금이 500만 원이나 걸려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버럭 성을 내었다. 영감님, 전세는 전세고 달세는 달세지요. 그럼 전세 받은 돈 모두 제하고 나면 곱게 방 빼줄라요? 여자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괜히 사람 잡지 말아요. 내 자식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망나니들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아이고, 저 노인네 기갈 좀 보소. 자식은 부모가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저 영감 행동하는 것 보면 자식들 욕할 처지도 아니라니까. 나는 여자의 속내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자식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으로 혼자 살아온 한을 풀겠다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다 자식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북적대면 아이고 정신없어라. 저 애들은 왜 다른 데 놀러가지 않고 일요일마다 이리로 몰려와 북새통을 떨까 하면서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있는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여자였다. 내가 언제 망난이라고 했어요? 이 영감님이 사람 잡겠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날 여자와 대거리로 싸웠는데 내 기세가 만만치 않았던지 여자는 결국 못 말려 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기색이었다. 한갓 볼품없는 여자와의 입씨름이지만 승리의 기쁨은 기분 좋은 것이어서 나는 매조지듯 말했다. 늙어가면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지.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여자는 도다리처럼 눈을 흘겼다. 그 여자는 말귀가 어둡다. 지금까지 내 가치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돈과 결부시켜 평가하는 나쁜 버릇까지 있었다. 형편이 형편인지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목이 없어서 걸핏하면 자존심을 건드렸다. 어느 날 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궁리 끝에 오래된 사진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골라 벽에 붙여놓았다. 거의가 인기 가수나 배우들과 찍은 것이었다. 흑백 사진은 낡고 바래어 조금 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의 진가를 보여주기에는 그런대로 충분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사진은 신라의 달밤을 부른 현인과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는 둘 다 하얀 무대 의상을 갖추어 입고 있었다. 내가 굳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무렵 그와 내가 동격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품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것에 반해 그의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 그가 단 한 곡의 노래를 취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수가 되었다면 나는 운이 없어 끝까지 떠돌이 약장수의 일원으로 남고 말았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집주인 여자에게 사진을 가리키며 이 가수 알아요?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노래 따위는 관심이 없고 가수나 불행이는 알아서 무엇 할 것이냐고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노래라는 언어에 따위라는 저속한 말을 붙이고 가수를 나불행이라고 표현하는 여자와 무슨 말을 나눌 것인가. 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여자를 바라보자 그녀는 변명처럼 덧붙였다. 영감님, 노래 좋아하고 노는 것 밝히는 남자치고 바로
바람둥이 아닌 사람 못 봤어요. 하긴 배짱이처럼 신나게 놀 때야 늙어 고생할 줄 어찌할까마는. 이렇게 대단한 가수를 모르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오. 내가 키운 가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무슨 득을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장을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그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마지못해 사진을 들여다본 여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듯이 손뼉을 쳤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사람을 알아보는군. 회심의 미소를 짓던 나는 어이없는 말에 가슴을 치고 말았다. 무언가 냄새가 다르다 했더니 딴따라였구먼. 이제 짐작이 가는구랴. 보지 않아도 훤히 알겠네. 아이고, 영감님 이래저래 안사람 고생 꽤나 시켰겠소. 그렇게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여자가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참았다. 호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여자도 가끔 있으니까. 고생? 나는 아내를 고생시켰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내는 다양한 여성 편력조차도 능력이라고 믿을 만큼 나를 사랑했으니까.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몇 년씩 자리 보존하며 애를 먹이는 노인들에게 비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내가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대할 때를 대비하여 설득할 말까지 준비했던 내가 오히려 머쓱할 정도였다. 정작 방을 구하고 이사 준비에 열을 올린 것은 큰며느리였다. 노인대학에 가기 편한 곳에 방을 얻어달라고 고집을 피운 것이 결과적으로 아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 동기가 되었지만 그때는 또 그것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던 것이다. 무슨 까닭인지 작은 며느리가 선뜻 전세금을 내놓았고 계약서 명의도 두말 없이 내 이름으로 해주었는데 솔직히 큰 횡재를 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혼자 산 것은 2년으로 충분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주는 밥을 먹고 씻어서 손질해 놓은 옷을 입고 펴놓은 잠자리에서 잠도 자고 싶다. 자식들에게 집세며 생활비를 붙여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 해도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니겠는가. 따지고 보면 위암으로 2년 정도 병원을 오락가락하던 아내야말로 자식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한 셈이었다. 몇 푼 되지 않는 살림을 거덜내고 전세금까지 까먹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내의 죽음을 지키지 못했다. 노인대학에서 1박 2일 관광여행을 떠나 신바람나게 놀고 있을 때 병세가 악화되어 운명한 것이었다. 아내가 죽은 뒤 나는 당연하게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24평짜리 연립주택은 저들 네 식구가 살기에도 좁은 공간이었다. 아들 내외는 내 수중에 몇 푼 있는 것을 알고 그 돈을 보태어 방 하나 더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눈치였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숨겨놓은 돈을 자식에게 내놓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다. 베란다 한쪽을 정리하여 손자 녀석의 책상을 옮겨 놓았으니 영락없이 손자의 방을 빼앗은 꼴이 되었다. 잠잘 때는 아버님 방을 함께 써야 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못한다고 자르지 못한 것은 돈을 내놓지 않았다는 자격지심이 마음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도 아들 내외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 돈을 넘보는 눈치였지만 그때마다 시치미를 뗐다. 사실 큰아들 집에 함께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불편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한 손자는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어 내 잠을 설치게 했고
말엉덩이처럼 살이 찐 손녀는 내가 화장실과 욕실을 너무 오래 사용한다고 제법 불평이 길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밖에서 재촉하는 바람에 내가 변기에 물을 내리지 못하고 나온 모양이었다. 그만한 일로 화장실에 들어간 손녀가 웩웩거리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왔다. 애당초 손녀에게 호통을 칠 생각은 없었는데 밥 먹고 가야 한다고 극성을 떠는 며느리의 꼴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만두어라. 다 배가 부르니까 그러는 게지. 며느리는 아버님, 화장실 쓰고 물 내리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고 애민말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언제? 화장실에 물을 내리지 않은 것이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따지고 드는가 싶어서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며느리는 아들에게 혼이 났는데 그럴 때는 아들이 제법 괜찮아 보였다. 손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다. 아내의 제삿날 작은 아들이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었다. 그런데 저희들 간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던지 제사가 끝나자 큰며느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서두를 꺼내는 것이었다. 아버님, 6개월만 도련님 집에 머물다 오세요. 거기는 방이 많으니 여기보다 지내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진규가 입시 공부를 해야 해요. 애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말이 아니거든요. 아들들은 각자 나물을 넣고 비빈 밥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다. 나는 손자 녀석 공부하는데 내가 뭐 방해한 것이 있느냐고 따지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작은 아들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심이 없던 바도 아니었다. 작은 아들의 아파트는 숨바꼭질 놀이를 해도 될 만큼 넓은 데다가 식구도 단출했다. 쾌적한 곳으로 따진다면 그곳은 천국이었다. 그러나 그 천국에는 말상대가 없었다. 며느리는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은지 외출이 잦았고 집에 있을 때는 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늘 파출부 여자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작은 아들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농사는 엉망이어서 딸 하나 낳고는 그만이었다. 거기다가 1년이면 절반을 외국에서 보내는 바람에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고 다시 큰아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아버지,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IMF 때문에 장사가 말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데 동생에게 자꾸 손을 벌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저 사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결코 돈을 내놓을 수 없었다. 나는 탁구공처럼 6개월씩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녔다. 추석날부터 6개월 동안 큰아들 집에서 머물고 6달이 지나면 지체 없이 작은아들 집으로 가야 했다. 처음에는 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자위를 했었다. 큰아들이라고 반드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법도 없고 작은아들이라고 전혀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니 서로 공평하게 나를 책임지겠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옮겨갈 때의 양쪽 집 분위기였다. 보내는 쪽에서는 알턴 일을 빼는 것처럼 시원해하는가 하면 앞으로 6달을 생활해야 하는 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감지 못할 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왕복 6차례를 했으니 나도 어지간히 참은 셈이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가득하다. 가요 무대 프로그램에 단골 손님으로 출연을 하던 그가 요즘 보이지 않는다고 궁금해했더니
3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가 죽었다. 그 명성과 인기를 그대로 두고 그가 떠나갔다. 사회자는 한껏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가요계의 큰 별이 떨어졌다고 애도한다. 60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한 그는 23살부터 83살까지라는 괄호 속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는 40살쯤에 고정된 그가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어느 순간에 그가 진정한 그였을까?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일까? 우리는 병원에 계신 선생님에게 휠체어를 타신 모습으로라도 한 번만 더 무대에 서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나는 평생 스타로 살아온 사람이다. 팬들에게 항상 화려한 모습만 보여온 내가 병들어 비참한 꼴로 무대에 설 수 없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모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그 꼿꼿한 정신은 가요계의 자존심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사회자의 말을 들으며 그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내가 직접 영향받을 일은 없다. 살아있을 때도 40여 년 전에 잠시 한번 만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던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설 수 있는 무대가 있었던 그를. 나는 전국을 떠돌며 공연을 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약을 팔아 수익을 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벌이가 괜찮아서 흥청망청 쓰고도 집사람에게 넉넉하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가끔 유명 가수를 초청하여 관객을 끌어모았는데 그때 그를 만났다. 그가 사흘 동안 공연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했을 때 단장은 계약대로 한 푼의 공연비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는 약을 팔기 위한 무대에는 결코 설 수 없다고 출연을 거부했다. 이런 무대인 줄 알았으면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요. 첫날부터 그를 보기 위해 관객들이 몰려온 바람에 이른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우리 제품은 동일한 끝이었다. 팔기만 하면 모두 이익으로 남는 장사였으니 상당한 수익을 번 끝이었다. 단장이 여러 가지로 조건을 내세우며 달랬지만 그는 출연료를 포기한 채 그날로 돌아가고 말았다. 무섭다. 얼마간의 예외. 가령 젊은 나이에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더러더러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죽음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순서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 내가 사라져도 이 세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사실, 눈에 익고 손에 익은 것들을 두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군다나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의 세계는 모든 활동이 멈추어진 어둠의 세계다. 앞집 창에 불이 꺼지고 여전히 낡은 형광등에 창백한 불빛을 머리에 인 나를 마주보며 나는 가끔 저건 내가 아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양쪽으로 밀어두었던 커튼 자락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감각이 둔해진 왼쪽 다리가 영 말을 듣지 않았다. 윗몸을 고추 세우고 팔을 뻗어 커튼을 여미다가 문득 이런 사소한 일 하나에도 진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 몸으로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믿었던 날이 있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 수족처럼 수발을 들던 아내와 한 번도 눈을 치켜뜨는 법이 없었던 아이들, 입에 들어간 음식조차도 나누어 먹을 만큼 막역했던 친구와 몸으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수많은 여자들.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특히 아내를 생각하면 더욱 화가 치밀었다. 성내는 것만큼 건강에 나쁜 것이 없다는 말을 떠올려 보지만
솟구치는 화를 가라앉히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활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원망은 점점 깊어만 간다.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아내는 정말 내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나의 뒤통수를 친 셈이었다.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내를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늙었다는 것과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몇 달 전 나는 아들의 집을 다녀왔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큰아들이 몰래 행방을 감춘 것에 대하여 말이 많았다. 그래서 그렇게 허둥지둥 이사를 갔구나 하며 뭔가 잡히는 것이 있다는 듯이 고개를 주걱거리는 여자. 진규 어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며 며느리를 두둔하는 여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하며 열을 내는 정의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동회에 가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동회에 가지 않았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들이 찾아올 것이다.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던 말이 귓가에서 빙빙 돌았다. 그것은 아들이 내 돈을 넘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버스 기사가 종점이라면서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전혀 낯선 곳에 있었다. 어느새 어둠이 내린 창밖에는 푸른빛 안개가 풀풀 피어오르고 있었다. 버스의 좌석은 편안하고 내 몸은 적당하게 풀려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운전기사는 이것저것 캐물었다. 그러나 머릿속이 텅 비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내릴 곳이 어딘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마침내 기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배요, 방에 가만히 앉아있지. 왜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 엿보이고 다니는겨? 정말이다. 그날 나는 본의 아니게 버스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을 보인 셈이었다. 기사는 나를 파출소에 데리고 가면서 늙은이처럼 혀를 찼다. 혀차는 소리를 듣자 거짓말처럼 주인집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말문이 터지는 것이었다. 경찰관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경찰관은 직접 차를 몰아 골목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제 됐어요. 저게 바로 우리 집이야. 굳이 데려다 주겠다는 경찰관을 보내고 나는 행여 집주인 여자가 눈치챌까 봐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밤이 늦어서인지 주인집은 물론 앞집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방문을 열고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리자 방바닥까지 나와 설치던 바퀴벌레가 잽싸게 구석으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저런 놈과는 절대 한 방에서 살 수 없다. 나는 곧 파리채를 찾아들었다. 그러나 그 녀석을 때려잡기에는 내 몸이 너무 지쳐 있었다. 수전증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머리맡에 두었던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들었다. 손이 왜 그렇게 떨리는 것일까?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참으로 아름다운 몸매였었다. 나는 그 몸으로 여자를 사랑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활력소가 되었다. 정말 그랬다. 내 젊음은 영원할 줄 알았었다.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를 통하여 나는 비로소 죽음이 내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죽고 없는 그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다. 중절모를 쓰고 건강한 이를 드러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또 하나의 나. 그래, 저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다. 나는 그때의 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한 움큼의 약을 집었다. 각종 비타민과 뼈를 튼튼하게 해줄 칼슘제, 혈압 강화제와 위장약, 그리고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한 신경통 약까지. 커피포트에 미지근하게 식어있는 물을 잔에 부으면서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도 방바닥에 쏟아진 물이 요를 적시고 말았다. 나는 한동안 쏟아진 물을 닦기 위해 걸레를 들고 몸을 움직여야 했다. 낮에 씻어둔 걸레는 팔 힘이 없어 비틀어 짜지 못한 탓에 물이 뚝뚝 흘렀다. 나는 계란 프라이 하나도 모양이 흐트러지면 먹지 않을 만큼 깔끔한 성격이었다. 아내는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내 바지에 주름을 잡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여자였다. 그래도 아내는 내가 아는 한 행복해했다. 지금 처지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을 때도 아내는 그 흔한 질투의 말 한마디 없었다. 딴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지 않았으니 내 처신이 좋았던 것이다. 아무리 여자 관계가 복잡해도 뒤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삶의 철칙이었다. 여기저기 생기는 대로 자식을 뿌리고 다니는 일만큼 골치 아픈 일이 있을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 하나는 나만큼 사생활이 복잡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와는 달리 여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머리깨나 썩이던 위인이었다. 그의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옛날 머리채 쥐어뜯고 싸움질을 벌이던 여자들이 굽은 허리에 자글자글 주름이 진 얼굴로 사이좋게 모여 있었다. 서로가 형님 동생하면서 어울려 있는 폼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그를 입으로 욕하면서도 인간적이라며 좋아했다. 그렇다면 내 처신이 뛰어나다고 머리를 짤짤 흔들던 그들은 속으로 나를 미워했다는 말일까? 미워했건 좋아했건 그건 살아있을 때의 일이다. 그들은 너 먼저 나 먼저 하며 세상을 떠나버렸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 쓸 필요가 없다. 몇 차례로 나누어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약을 먹을 때마다 바라는 것은 그 약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 충분한 기량을 발휘해 주는 것이다. 큰며느리는 내가 약을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버님, 그렇게 신약을 많이 먹으면 정작 몸이 아플 때 듣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빨리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달리 그 참견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몸에 이로운 한약 한 제 지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정색을 하고 나무랐더니 지난달에 보약 한 제 먹지 않았느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이었다. 그거야 애비가 지어준 것이지 네가 지어준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할 말이 없는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 애는 늘 그런 식이었다. 뒷감당도 하지 못할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필시 그 집안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며느리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뒤로 나는 인근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때맞추어 전도를 하러 왔던 여신도 몇 명은 나를 보는 순간 오 주여, 이 불쌍한 양을 돌보소서 하고 울부짖었다. 그 순간 그녀들에게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나는 진작 죽어야 하는 몸인데.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마침 주인 여자가 집을 비우고 없어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마음 놓고 연기를 할 수 있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IMF인가 뭔가 하는 시절을 만나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나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지요. 며느리가 제가 하는 바람에 이 늙은이는 혼자 남고 말았다우. 나도 모르게 연기에 푹 빠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순간 문득 연기하는 것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면서 몸이 오싹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는 부분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애당초 아들이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는 것보다 덜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유야 어찌 되었건 지금 눈앞에 한 늙은이가 병들어 누워있다는 현실이 중요한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식이 아비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말세의 징조라고 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나를 위해 기도를 했다. 나는 그날 이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살고 있다고 믿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교회였다. 그들이 동회에 가서 영세민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지만 말리지 않은 것은 행여나 정부에서 주는 공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회 결과는 부양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내 관심은 오히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쪽에 가 있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던데. 내가 간절하게 말하자 한 여자가 말을 받았다. 할아버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승저승이 따로 없답니다. 막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홀린 듯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40 중반쯤의 여자였다. 어디서 들었던 음성인가. 한동안 기억의 창고를 뒤지던 끝에 한 여자를 떠올렸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몸매를 가졌던 여자. 20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여자의 얼굴이었다. 이혼했다는 상투적인 나의 말을 그대로 고지들을 만큼 멍청한 여자였지만 그런 만큼 순박하고 계산이 없었다. 1년 남짓 그녀와 함께 살면서 나는 남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대우를 받았었다. 문득 그녀와 함께 살던 방의 풍경이 어제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비로소 나는 기억해내었다. 그 방이 완자쌀 무늬를 가진 창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양단 요와 이불을 말끔하게 펴놓고 나를 기다리던 그녀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생각났으며 달빛이 얼비친 창살을 바라보며 팔베개로 그녀를 잠재우던 시간들이 꿈결처럼 떠올랐다. 한 여자를 6개월 이상 데리고 산 적이 없었던 내가 1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돌이켜보면 내게도 그녀를 향한 애정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남녀간의 사랑은 변하게 마련인데 그녀는 오랜 시간 내 주변에서 머물렀다. 돌아선 나는 눈길 한 번 다시 주지 않았었지만 그랬다. 그 여신도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그녀의 목소리와 닮았다.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가령 마음에 끌리는 여자를 만났거나 도박판에서 승산 있는 패를 잡았을 때 일어나는 심장의 두근거림이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갔다.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전에 아름다웠던 내 몸과 기세를 그리워했다. 날이 갈수록 애 같아서 날뛰는 것은 주인집 여자였다. 주인집 여자는 그녀가 오면 자기 일처럼 아들의 행방에 대하여 물었으며 은근히 사람을 모함하고 고자질을 일삼았다. 영감쟁이가 여기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정정해 보이더니 갑자기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 게다가 노망이 들었는지 늘어나는 게 심술이고 노탐이니 원.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애당초 저런 사람에게 세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건데. 목소리를 많이 낮추었지만 그런 말은 거짓말같이 귀에 들어왔다. 자식들을 욕할 것이 아니더라고. 저런 괴팍한 늙은이 수발든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성격이 보통 유난스러워야지. 거기다가 저 나이에도 여자를 밝히는 마음이 있는지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글쎄 나이를 먹으면 나이답게 늙어야지 원. 아주머니도 조심해요. 봉사도 좋지만 괜히 봉변당하지 말고. 영감이 얼마나 음흉한지. 주인 여자가 입에 거품을 무는데 그녀는 나지막하게 웃었다. 아주머니도 참 거동도 못하는 노인을 두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도로 아기가 된다지 않아요. 하나님 품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죠. 몰라. 알아서들 하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영감이 여기서 세상을 버리면 교회에서 장례를 책임져 주는지 모르겠네. 전세금이 조금 걸려있기는 하지만 매달 달세를 까먹고 있는 판이니 잘못하면 찾아갈 돈도 없어. 나는 그녀가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듣지 못했다. 여우 같은 옆에 내 같으니라고. 그러나 상관없었다. 주인집 여자의 천박한 이기심은 오히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오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나는 비타민을 2배로 내려서 먹었다. 그리고 앞집 창문의 불빛과 원자살 무늬를 바라보며 밤새도록 삶의 애착을 키워나갔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정확하게 2올. 조금 전까지 내 몸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방바닥에 빗질을 하여 2올의 머리카락을 손바닥에 올리고 무릎걸음으로 창가에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가늘고 섬세한 겨울 햇살을 받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힘을 주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눈이 침침해지더니 울지 않는데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돋보기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며 코를 훌쩍였다. 언젠가는 나도 이 머리카락처럼 몸에서 떨어지는 비듬처럼 흔적없이 사라지고 말겠지. 사라진다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새삼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몸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어디에서 머물까? 어깨에서 찬바람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 손녀가 되들어도 작은 며느리가 중일토록 말을 하지 않아도 지지고 볶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다. 나는 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가 나에게 왜 친절을 베푸는지 나는 며칠 전에야 알았다. 교회에 11조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답을 찾았던 것이다. 내가 가진 돈의 10분의 1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귀신이 구걸할 노릇이지.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녀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 그 누구도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그래도 그들은 끈질기게 찾아왔다. 어느 날 나는 그녀들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숨겨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속이 들킨 것이 못내 미안한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니 오 주여 이 어린 양을 구하소서 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딴전을 피웠다. 모르면 모를까 그들의 속셈을 안 이상 어림도 없다. 주인 여자는 여전히 자식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눈치였다. 영감님, 작은 며느리는 아들이 있는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이 분명하고요. 큰 며느리도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이 확인됐어요. 경찰서에 집안 조카가 있어서 부탁을 해놓았는데 가부간에 결판이 날 거요. 결판이라니? 정 안 되면 양로원으로 가든지 해야지. 우리 집에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소. 누구 맘대로?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니 비로소 집주인 여자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고자질을 일삼던 것으로 보아 분명히 숨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어쩌면 며느리가 돈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세금을 가로채려고 그러는지 모른다. 며느리가 발걸음을 끄는 이유도 집주인 여자가 만든 수작이었는지 모른다. 의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날이 밝으면 여자에게 단단히 따져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자 내 몸에 알 수 없는 기운이 서서히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근원 깊은 곳에 슬픔이 밀물처럼 밀려들더니 선량하고 소박한 나의 심성에 소름 끼치도록 외로움이 몰려왔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제쳤다. 앞집 창은 웬일인지 캄캄했다. 발갛게 불이 지펴진 원자 쌀무늬의 창살을 떠올리며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